진정하다는 민주사회나 정치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비한 절차 속에서 우리가 얻는 걸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뒷골이면 자존심이 생기다가 큰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정치까지 왔는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하고 요게 다 들어갔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인물은 상상의 인물은 강하게 어떻게 보면 높고 그런 저거. 왜 앉아서 글자가 안 보였어.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임진왜란 때부터 다 설명은 되는데, 사실은 요 세 나라 크게 보면 좀 연두여술이라고 있고, 제가 빠뜨렸습니다만은 이쪽에 보면 몽골이라고 자아러브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 동아시아의 뭐 러시아나 몽골 이런 국가들이 다 크고 작은 것으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쨌든 정유대랑을 국한시켜서 보면 지금 이제 일본이나 조선하고 명이 이제 관계가 있는데, 임진왜란하고 정유대랑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일본에서, 자, 일본 얘기부터 해야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다. 그죠? 일본에서 90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쨌든 대내적으로 일본을 통일했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는 일본인 입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인 입장이 됐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 전국을 통일했어요. 그럼 유지해 나가는 게 문제인데,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던 강력한 부장 세력을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르려면은 중앙의 힘으로 계속 지방의 세력들을 누르갈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지방에 있는 에너지 같은 것을 밖으로 발산시키는 건 정말 효과가 왜냐하면 나가서 죽어버리면, 그리고 거기서 정비를 소모해버리면 내부적으로는 안정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요인을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제가 사료로 하기를 못해서 지금 그러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1591년에 나고야성에다가 병력을 총집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그들의 오다 노부나가나 다음에 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주로 이 오사카와 요 근방 여기에서 세력이 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커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통일안을 가지고 마지막에 여기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 서부 이쪽 사람들은 압도적인 중앙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전쟁에 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그렇게 항복한 사람들이 아니고, 한 수십만 대군이 오니까 이 사점하나 여기 조술 같은 이런 본인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게 조술가 아니죠. 모리시 같은 경우에 이쪽이 대단히 큰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해버리고, 근데 그 병력은 그대로 있고, 다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영지가 축소되면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은 유명한 가토 키요마사나 도니시 유키나가 같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척근 세력들의 다이묘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 서부 일본은 사실은 이 중부나 동부하고는 달리 어떻게 보면은 되게 훨씬 더 자율성이 큰 다이묘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여기 지금 명호하고 명고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거하고 차이입니다. 요 나고야성 여기에다가 기지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보면 태조 왕들이 북진 정책을 쓰면서 평양성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 시점에 날이 몇 번 좀 쟀는데 그때를 보면은
평양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고토 회복이지만 그 시점의 영토관념으로 보면 변방입니다. 제일 변방에 전쟁부터 시작하고 계속 영토를 확장시키겠다고 하는다고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에다가 하나를 딱 만들어버린다면 실제로 병력을 다 총집결을 안 시킵니까? 30만 원이 모으잖아요. 물론 자녀 병력들과 치면 한 50만 정도 되는 병력이 있는데 여기다가 모아놓는다는 의미는 이쪽을 그냥 너네들 꼼짝 마라 하는 겁니다. 일본 입장 내부에서 본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나 놓고 침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놓고 침공을 하는데 침공의 주 부대가 어떻게 되느냐면 임진왜란 당시에는 여기 있는 부대가 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병력과 안 되니까 나중에 여기가 주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리고 이제 정유재한테는 여기 오사카 이쪽에서부터 요 서부 이쪽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규슈와 혼슈, 그다음 혼슈의 서부겠죠. 서부 끝단, 그 다음에 시코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와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속셈을 여기 있는 다이노들은 모르겠습니까? 알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성공하면 이 사람들은 다 전복이라고 해가 영지가 한반도로 와야 돼요. 그래서 원래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자기 영지들을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뺏기게 되는 겁니다. 이겨도. 히데요시가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에야스가 아니라. 히데요시가 한테 하는 건 뺏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신복을 신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건들, 그 다음에 실제로 실패한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하면 자기 병력 줄죠. 자기가 쌓아놓은 오랫동안 쌓아놨던 군비들 다 줄지 않겠습니까? 무기나 식량들 다 줄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예를 들면 어떤 히데요시 중앙정부의 힘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 입장에서도 원치 않는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첫 번째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크게 세운 겁니다. 실제로 일본하고 그 당시에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서 임진왜란 직전에 사절단 보낸 것을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 통신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의 내적인 논리에 의하면 조선에서 통신사가 한 것은 자기네들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질서에 일종의 조공 비슷하게 오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부 에도 막부 때 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 식으로 1590년에 있었던 조선에서 온 사절단을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예를 들면은 대국인 중국은 선기고 그러니까 종주국을 인정한 상태에서 주변 국가들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 그러니까 교류 관계를 맺는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안 가던 그런 거를 1590년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양국의 입장이 다른 거죠. 두 나라가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랬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교린하고 전쟁을 피하려고 갔던 거예요, 사실은. 갔던 건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본에서는 고개 숙이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우리가 명령을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길을 못 펴주겠다고 하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자기네들 입장에서 일본 입장.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전쟁이었는데 임진왜란에 대한 전쟁은 이 주제가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왕만 잡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잡으러 서울로 아주 빠른 시간에 올라갔죠. 그 다음에 도망을 가서 개성으로 평양으로 어주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주까지 갈 때 이 왕이 보통 일본에서는 이 당시에 자기네들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개별 다이묘들이 이제 조그만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한 진주 얼음이나 진주보다 우리 말하는 조선시대에 큰 진주 정도 되는 다이묘가 있으면은 그게 만약에 하나하나 붕괴되고 마지막에 진주성의 성주가 있는 공간이라면 여기가 무너지면 거기서 다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 죽는 겁니다. 항복을 하거나 죽는 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선조는 넘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자, 왕을 잡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게 1592년에 여름, 지금까지 평양까지 안 갔습니까? 그죠? 요쯤이죠, 아마. 그때부터 해서 이제 그 유명한 시주경과 도니시 이키나가라의 강화 현상이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명군은 그 시점에 빨리 조선에다가 병력을 파견하지 못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조선을 못 믿었습니다. 조선이 사실은 그 명대 주변 국가들을 보면 명을 제외하고 상당히 수준이 높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적인 그런 거 우리나라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로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몇 나라 안 됐습니다. 그 나라 중에서 조선 그렇고 역사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중국 입장에서는 곤욕을 치른 국가가 이 한반도에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명한 산수대첩, 네. 그 다음에 누구죠? 얼지문도 국건 누구죠? 얼수대첩 살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저기 그 강삼천 쪽에 들어왔다가 거기 뭐 곤욕을 치르고 나갔지 않습니까? 요가 그때 전성기였었어요. 막 병력이 확장되고 팽창하고 할 때, 그러니까 하다가 할 무렵에 막아냈던 국가이기 때문에 강국으로 생각했어요. 대부분 아니지만 강국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무너지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하나의 요인이었어요. 그거는 해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겁니다. 영하래역 또는 보바이의 남, 보바이가 일으킨, 그러니까 일종의 반란 사건인데, 보바이라는 사람이 어떠냐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가운데 대체적으로 한족이 있고요. 주변에 여진, 몽골, 이렇게 해가지고 위구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서장, 티벳, 이런 쪽으로 있는데, 이 보바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변방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몽골 계통인데, 몽골 계통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인대 쪽에 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하면서, 하다가 요 시점에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반란이 일으켜서 그걸 막는데 90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92년까지 여기서 하는데 그때 명군이 여기 집중적으로 가했기 때문에 명군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력군이 있는 거죠. 주력군의 명군의 주력군이 여기에 와가지고 있었는데 그 유명한 이여송이 이 부대의 사령관이었어요. 이 반란을 진압하는 진압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 주력 부대가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자, 여기서 참고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병력의 모든 병력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치안이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병력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군은 제한되어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우리한테 병력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데 워낙 국경선이 넓지 않습니까? 그 국경선을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병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요즘 말하면 기동 타격군처럼 움직일 수 있는 부대만 움직이게 되는데 그 부대가 여기서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못 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호선 부대는 쉬지도 못하고 여기서 하고 바로 보고하고 바로 날아옵니다. 바로 들어옵니다. 그게 1592년 12월 달, 네, 그 무렵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든 명예 있는 병부 사무소 석성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중국의 국방부 장관이죠. 그 사람이 책사를 한 명을 보냅니다. 그게 유명한 16경입니다. 16경에 가서 보니시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시간물을 보는 작전을 벌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가 들어왔고, 자, 보니시 입장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경찰선이 되게 깁니다. 이 거리는 거의 실천과 가까운 데니까 오사카에서 지금 어디죠? 이 규슈까지 오는 거리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선이 길면은 길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거를 방어해야 되는 병력수가 보면은 선동에 나가야 되는 병력수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방어하는 방어선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 역할이 있습니다. 오병들이 한 역할이 있고 이순신의 조선수군이 한 역할이 있는 거죠. 조선수군이 사실은 9월 무렵에 부산포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는 일본군들한테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병참의 주 핵심 루트가 바로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병들 주로 이 낙동강 쪽으로 해가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서울로 해서 서울에 이제 주력군이 있고 평양에 선봉군이 있고 이쪽으로 한경주 쪽에 이제 가토가 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있는데 이 라인을 지켜야 되는데 이 라인을 지키는데 어병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전과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많지는 않지만 계속 방해하거나 뭐하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소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수송선을 움직이려면은 수백 명의 병력들이 계속 오고 가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연히 그러니까 방어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겨울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서 평양에서 더 하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는 바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니시도 더 이상은 갈 의사가 없었는데 둘이가 뜻이 맞은 거죠. 뜻이 맞아서 결국에는 그 시간을 벌었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와서 평양성에 이제 주력군이 와서 이제 찾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사실상 제가 이제 오늘도 저희 관장님한테 수침을 받고 내려왔는데 왜 엉뚱하게 평양성 전투가 끼어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는데 사실은 정유재라는 그 자체와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정유재란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연속 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입장에 보면은 정유재란 하면은 임진모라고 쓰고 정유재란은 정유백비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정유우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일본 측 입장에서는 그거를 두 개의 전쟁으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전쟁의 시발점을 제가 평양성 전투로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이 평양성 전투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기고 서울역 조금 못 와서 백제강까지 치고 내려옵니다. 예. 병력을 제대로 안 하고 그것도 이제 결과론적인 거지만 뭐라고 하나 치고 내려올 때 기세를 모르고 내려오면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일본군이 의외로 백제강한테서 강습을 한 거죠. 반격을 바로 해버린 거죠. 거기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호성의 핵심 부하들만 해서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죠. 평생을 같이 자기와 생사 도락을 같이 했던 그대가 다 죽어버리니까 이호성이 기가 확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래서 백제간 전투 이후부터는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소극적으로 바뀌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명예 입장에서 명예 국경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여진님들이 이제 간접 지배를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명예 입장에서는 평양이 떨어지고 의주에서 하면 바로 자기들이 국경을 맞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문제가 되지만 자, 서울 평양까지 확보를 한 상태에서 되게 되면은 여기서 강화전하면은 명 자체의 뭐라나 국토나 이런 것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명군 입장에서는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장군이라면 자기 병사들 죽여가면서 남은 나라 영토를 완전히 다 수복시키려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호성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난센스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하니까 강화협상이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는 중요한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자 크게 보면은 명 입장에서는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까 제가 우리 초상화도 보게 될 석성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송홍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송홍창이라는 사람이나 석성이라는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관료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군무에 능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일본을 조선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 다. 자, 명조정 입장에서는 그게 다수파가 아니었어요. 많은 다수파들은 왜 남은 나라 전쟁에 가서까지 해야 되느냐는 입장인데 이 사람 두 사람과 만력제 시정도 책임자니까 이 두 사람 말을 듣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로 두 사람을 책임을 지게 했는데 그래서 송홍창이 이 전체의 문단의 총지휘관을 쏘고 실제 전투는 이호성이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반도 북부가 안정이 되면은 자기 노동이 안정이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강화협상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로 다 몰아냈다고 하더라도 일본군을 다 몰아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침해왔을 때 너네들이 자체적으로 강화할 능력이 없으면 또 오지 않느냐. 합리적인 거거든요. 군비나 뭐나 정리하지 않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명군이 장기 주둔을 하기를 원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명군이 장기 주둔을 해서 일본군이 못 들어오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조선 입장에. 그거에 대해서 명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서 그거는 우리 병사들을 소모하고 우리 불량민을 소모하면서 조선을 끝까지 발령을 해달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명 입장에서 보면은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걸 요구한 겁니다. 조선 입장에서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내려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조가 보이는 의도들을 다 선의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강할 생각을 했긴 했지만 시스템적으로 뭔가를 개혁시키지 않고 명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하려고 하는 그 구도들이 이때 사료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서 일본군은 주로 부산을 중심 이쪽에다 모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성 군부도 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이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무난한 거예요. 자, 여기 있으면서 협상을 한 4년 정도 하게 되는데 협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두 척의 입장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 리플렛을 하나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협상하는 데서 뭐냐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임진왜란때 공격을 하는 이유는 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명가 대전한 국가로서의 인정을 최소한 받고 싶은 상태에서 하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명항제의 딸을 일본의 천황의 후비로 삼는다 하는 문장이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국가와 국가의 두 국가가 대등한 국가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명의 큰 그 명중심으로 있는 세계 질서 안에, 그 당시 세계 질서 안에서 사익 파트너로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일본은 뭐냐 하면은 대등한 입장에서의 그걸 하겠다. 그것을 강한 협상 조건으로 삼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제가 7개 중에서 조선의 사도를 일본에게 넘긴다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실질적인 겁니다. 앞에 그거는 명분이면요. 많은 병사를 움직여가지고 군사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리품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통장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선은 자기네들이 다 병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보해서 내려오니까 서울 이남의 하사도는 우리한테 할령을 해라. 일본 땅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분단을 하겠다라고 나라를 나눠서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섰어요. 그게 일본 입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명의 입장이나 조선의 입장은 뭐냐면은 나가라. 요 질서의 바운더리 바깥으로 나가라. 아예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그게 협상의 카드로 내놓은 겁니다. 원상복구죠. 기존에 있었던 그 두 개가 충돌하는데 그 두 개의 충돌점을, 타협점을 찾은 것이 고니시 피나가하고 그리고 김유경이었습니다. 김유경하고 두 사람이 뭐냐? 자, 첫 번째 조건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명항제 중심의 질서를 인정해줄게. 그 안에 들어갈게. 그게 채권입니다. 일본 국왕으로 도요토미 히로시 채권을 받을게. 네. 그게 하나 들어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공을 하게 해달라. 채권을 받았으면, 내가 이제 명입니다. 그렇게 하여튼, 제가 명이면, 선생님이 조선 하십시오. 조선이면, 제가 채권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대장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럼 대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나 뭐 다른 거로 그것도 반대 조건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조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겠다. 두 조건을 내걸었는데 명조정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채권은 해주는데 대신에 조공은 안 받겠다. 안 해주겠다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또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596년에 정작 채권을 받더니만 채권사가 받더니만 그걸 딱 보니까 고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인정을 했어요. 네, 채권 받는 것까지는 내가 자존심 상하지만 일본 천황도 있고 일본의 천황에 신화로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명항제에 받는다고 해서 일본 국가 전체에 채무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그거는 받겠다고 했어요. 대신에 이제 뭐가 안 되느냐면 조선과의 관계에서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주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 전리품으로서의 경제적인 반대국부도 못 받죠. 그 다음에 조선으로부터의 어떤 불안나 여기는 기록이 안 나왔습니다. 뭐 왕자나 뭐라 해가지고 일본에서 원했던 아까 저 처음 통신사에 대한 거와 마찬가지로 하위 파트너로 조선을 자기네들의 하위 파트너로 들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재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요. 제가 앉아서 너무 얘기를 하니까 이걸 보고 싶을 텐데
여기 혹시 여기까지 사안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잠깐 듣고 들어가서 유물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요 대략 1점 됩니다. 여기가 한 3서선 금방쯤 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만력 3대전이라고 해가지고 신종 때 큰 싸움이 3번 일어나는데 요게 싸움하고 조선 지역이라 해가지고 조선에서 싸움하고 요 뭐죠? 파조의 역이라고 여기서 싸웠는데 여기 사천 지방입니다. 사천 지방. 여기서는 거의 게릴라적으로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부대가 계속 끈질기게 싸움을 해가지고 명군은 진을 빼던 그런 싸움인데 여기가 그런 데가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하여튼 이 평양성 전투도 우리가 보통 평양성 탈환도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하면 보죠. 요 안에는 명군이 지키고, 일본군이 지금 지키고 있죠, 그죠? 그다음 여기 이제 명군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여기 조선군들이 있습니다, 그죠? 주인공은 명군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명군이 일본군하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고 조선군은 그냥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놨는데 어쨌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인물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긴 한데 요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총통류. 총통류가 있습니다. 그죠? 요는 좌측이네요. 자협대장 장세작이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협대장 양원이네요. 양원. 양원이. 자, 여기는 중협대장 20이라고 했으면 이효송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참장 낙상주입니다. 낙상주라고 합니다. 자, 일본군 한번 가볼까요? 조총 보이시죠? 조총을 저렇게 예. 그래서 주로 기병 위주로 지금 짜져 있죠, 그죠? 2층하고 이 그림의 차이가 어떻게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이 더 좋은 그림. 아니 저기는 안이 다 보이게 되는데 저 위에는 안이 안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런 거 미수사 제가 전공이 아니어서 그까지는 못 드리고 저게 구체적으로 저게 이어서 비슷한 구도로 똑같은 그림인데 누구였다 하는 이름이 나오니까 더 이제 역사 뭐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하죠. 역시 누가 그렸는지가 모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난간이었거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 하나하나를 갖고 다 기록 찾아보면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까지는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청통 거지에 이게 어떤 분은 물량이 선생님 남부군 출신이 불량객들을 삶았다고 지금 보면은 이게 딱 남부 아니에요. 여기는 남부 출신이에요. 낙산지구가 제일 먼저 성에 진입했어요. 예. 낙산지구. 여기 있는 낙산. 여기 이쪽. 여기. 아니 제가 뭐 그림에 설명 여기가 남쪽입니다. 저기가 남쪽이 대동문. 여기가 아니에요. 응? 저기가 대동문이에요. 저 넘어가 대동문. 예. 보통문이 여기가 보통문이고 저 뒤에가 동서 남 칠성문이 칠성문이 북쪽이고 칠성문이 보통문이 여기가 남쪽이고 보통문이 예, 대동문이 아니라 북쪽이라. 저 오유충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유충이라는 사람인데 주로 지금 정유재란 당시에도 유명한 장소인데 주로 충주에서 임진왜란 공격해 오는 루트를 막았던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긴 한데 그 사람이 유성룡한테 보낸 편이죠. 이 사람은 절강성 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식도 있고 그런 장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그 척계강의 그 남병들이 일부들하고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전투병을 하는 남병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그 장수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사항이 정리되고 하면 내용에 대한 거는 카드랑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자, 요거는 요 아래 위에 두 점은 이제 그 유성룡과 관련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교서 해가지고 도채살사 풍원부원군 유성룡한테 보내는 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시점이 그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유성룡이 사실은 그 밀려나죠. 전쟁 초기 책임으로 밀려나죠, 그죠? 그리고 서인들이 이제 주로 그 권력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왕 옆에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현장에 요즘으로 하면 전성사령관입니다. 전성사령부에 있는 사령관이고 주로 이제 문관이었기 때문에 병력을 후방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던 내용이고 그게 대한 내용이고 요거는 1596년에 그러니까 그 사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록에서는 왜 유성룡이 이 시점에 사직 상소를 올렸는지를 잘 못 찾았습니다. 근데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뭐 병 아프고 뭐하고 하는 건 다 선생님들 핑계거나 정치적인 액션입니다. 그게 정치적인 액션으로 보시고 그래서 달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윤두수 조상인데요. 윤두수는 사실은 그 초기에는 그 전쟁 임진왜란 당시 그 초기에는 전쟁을 그러니까 유성룡에 있는 사람들 동인들이 밀려나고 서인들이 주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왕이 넘어가는 거, 왕이 명나라로 넘어가는 걸 막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는 선조의 입장을 따라서 이제 얘기를 했던 그런 인물이죠. 정책을 수행했던 인물. 유성룡하고는 좀 다른 유의 사람인데 또 중재란 직전이나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의 정책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군문등록은 뭐 설명카드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도채찰사로 영의정이면서 도채찰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거 자체가 큰 이제 연구 테마죠. 왜냐하면은 국왕으로부터 내려온 문서 또 자기한테 하급기관에서 올라온 문서들 이런 걸 통합해가지고 정리해난 등록이라는 것은 벽견한 책을 말하는 겁니다. 카피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저 뒤쪽에 있는 초상화가 이제 황신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사실은 실제로는 목숨 걸고 일본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그 실록을 보시면은 평가는 그에 대해서는 되게 박하게 되어 있는 분입니다. 저 같으면 겁이 나서 못 갔을 것 같은데 아주 사람. 이게 특히 전쟁 중에 그리고 요즘처럼 적어도 교정국 간의 대사가 오고 가는데 교정국의 대사를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은 안 하는다고 다른 시기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갔다가 왔던 인물이고 그러니까 제일 빨리 이 인물이 정유재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국왕이나 조선첩에다가 보고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한 밑에 기록이고요. 요거는, 요 두 개는 이제 정사, 부사가 쓴 기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황신이 정사면 부사가 이 사람입니다. 박홍장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 당시 저 황신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신단으로 갔을 때 벼슬명의입니다. 예, 통정대부, 돈영부, 도정
입지재교라는 걸 하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죠. 더 고위직에 와가지고 사신다로 와야 되는데 정산품이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쾌해하는 감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영이 안 서는 거죠. 통중배부 정도 되는 사람이 왔으니까. 차관급 정도죠. 자, 여기서부터는 전쟁의 시작인데, 요 병력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나름 공들여서 만든 패널입니다. 네. 이거는 그 당시에 분명한 병력의 아주 차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본군이 14만이 왔을 때 어디에도 이렇게 된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아예 실력을 보고 만들었는데, 저 위에 우리 조선 육군과 수군에 대한 거는 명군들이 오니까 명군들이 당신네들 병력이 몇 명이냐 하는 거를 알려달라고 하는 보고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병력을 수우니까 저 병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7,600명이 있었던 거예요. 14만이 오는데 17,6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경상도 병력이 그 다음에 명군도 급한 부대입니다. 주력 부대가 아직 자원 상태가 아닌데 그 부대가 이쪽에 요즘 말하는 기동 타격대 같이 온 병력인데 그 병력이 한 15,000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국면에서 정유잘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밀리는데 그 정도껏 밀리는 문제에서 아주 많이 밀리게 된 상황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칠천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 뒤에서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유자라는 이게 정유자에 일어난 시점이 딱 정확하게 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보통 7월 달에 칠천량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전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작은 전투에서의 그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수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 입장에서는 바다에서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육군은 저렇게 수로에서 형편이 없는데 바다에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초조한 거죠. 조선이 초조하니까 결국에는 이순신한테 과도한 요구를 한 겁니다. 실제 능력의 이상의 조선수군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요구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파직을 나는 거예요. 잘린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내가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원근인데 직접 해보니까 그게 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자기가 안 하려고 하다가 자기도 뭐 본인이 안 맞아도 곤작 맞는 그걸 당하고는 전투에 나갔다가 패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큰 이제 정유전을 또 크게 만들었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책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선조가 나오죠. 수군을 이용해서 왕래한 적선을 차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원익은 수군도 서둘러야 되지만은 덜판을 비우는 계책도 늦출 수 없다. 이거는 뭐냐면은 일본군이 주로 전라도를 공격해서 임진왜란 때와 달리 점의 지배, 다시 말하면 점령을 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 가니까 너네들은 대비를 해라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근데 요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곡식을 다 없애는 정책을 하는 거죠. 다 태워버리거나 갖고 가고 숨기거나 이래버리면은 군대가 움직이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무기도 아니고 하면 식량입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전염병 돌고 그냥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식량이 없는 건데 덜을 비우는 정책을 하고 다 산성에 들어가서 숨어라 이렇게 된 거죠. 왜 정유전한테 약탈이 많았냐면 그 전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두 가지 요인이죠. 하나는 식량 확보, 또 하나는 조선인들의 전의를 상실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기억하는 거는 약탈의 형태로 기억하지만 일본군 입장에서는 그것은 자기네들이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인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뭐 저걸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요게 우리 대책이었어요. 그러면 일본군은 뭐냐면 여기 보시죠, 여기. 저희가 아직 띠 작업을 못 했는데요. 저 앞에 보면 1 적국 뭐뭐뭐뭐 나오죠. 예. 이게 뭐냐면 전라도는 빠짐없이 침공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충청도, 경기도 쪽으로 공격하라는 명령. 이 명령 자체가 사실은 정유재란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데요. 요게 전시실 당일날 제가 막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했는데요. 이 양호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정유재란 당시에도 중요했고, 그 다음에 강해군 때에도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의 입장에서. 뭐 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면 요게 제가 원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력 15년 25. 만력 25년. 아니요, 25년이네요. 25년에 이 먼저죠. 봉명 황제의 명을 받고 조선을 격리하였다. 가을에 외적이 삼도를 유린하자. 예, 유린하자 진핍 유린하여 경성을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을 압박하니까. 그 다음에 공자 평양, 단거 분한. 그러니까 공이 평양에서 홀로 이제 어려운데 난에 임해서 독재장, 객과 보전 동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장들을 실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마귀 이하부터 해서 왜 안 싸우냐고. 마귀는 후퇴하려고 했어요. 후퇴해서 요동해서 방어선을 치려고 했는데 싸우라고 해가지고 직산 전투로 가서 동국을 보존했다. 겨울에 또 친이 시석을 무릅쓰고 시석을 무릅쓰고 체파 적봉. 그러니까 적의 선봉을 격파하려고 재촉했다. 그러니까 선봉이 누굽니까? 가토 기요마사죠. 그러니까 울산성을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장도 제거 하려고 했는데 다시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진성하려고 했으니까 완전히 선멸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했는데 이유원 그 다음이 뭐죠? 무슨 적자인데요? 저기에요. 이 밑에는 적자인데 삭적이겠네요. 삭적. 네. 그러니까 유언비어 때문에 벼슬 자려서 이런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동에 있는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번년, 그러니까 반년인가? 수레를 잡고 마규 머무르게 했는데 머무르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세운다. 그러니까 요 짧은 문장 안에 양호에 대한 자기 마음,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좀 우호적이었네. 그렇죠. 아주 우호적이죠. 양호의 평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단이 만약에 마귀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면은 공격을 안 하고 명군이 후퇴를 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했다고 하니까 조선 사람은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끝부분에 가면 양호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사당까지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조가 배웅을 하고 생각이 나서. 예, 그 내용입니다. 제사드리는 있어. 우리 제사드리는 양. 자, 여기서 이 지도만 한번 더 보시죠. 이 칠천량이 왜 중요하냐면, 자, 칠천량이나 이순신 장군이 있었으면은 정유재란이 크지 않았거나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순신은 아마 효과적으로 되게 합리적인 장군이었기 때문에 후퇴를 했을 겁니다.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진주성 전투가 2차 진주성 전투 때 이순신이 전선을 기동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했을 거다 저는 추정을 하는데
2차 진주성 단칠 때 그 직전에는 조선군이 공세를 했어요. 일본군한테. 공세를 했었는데 그래서 거제도 앞바다까지 갑니다. 저쪽에 부산 보고 있는 가덕도 앞쪽까지 병력이 갔다가 일본군이 대규모로 진주성을 하면서 침공해 나오면서 수군도 움직이거든요. 한 500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견내랑 안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어선을 쳐요. 마찬가지로 아마 조선 수군에 대해서 조정해서 저렇게 조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이순신이 만약에 그대로 입고 했었으면 병력을 서서히 움직였을 겁니다. 적어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1차적으로 한산도 쪽에서 지키려고 했었을 것이고 그게 안 되면은 뭐 그 다음 루트를 지키려고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쪽에서 지켰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 자군들 있죠, 자군들이 바다로 못 움직입니다. 병력이라는 건 전쟁이라고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집중된 시점에 집중된 병력을 누가 많이 한꺼번에 모아서 공격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은성을 공격을 할 때 너무 수월하게 길을 터준 거죠. 네. 그 역할을 만약에 이순신이 했으면 그거를 저지하는 데는 많은 공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남은성이 조금 늦게 함락이 됐겠죠.